수십 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일하다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성년 후견인을 신청했다가 자동 퇴직당한 뒤 숨진 전 공무원의 유족이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에 헌법 심판을 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권리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령이 3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 경색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여권에 도움이 될 거라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문재인 청와대에 밉보인 검사들이 좌천 인사를 당했다는 등의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8월 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십 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중 가슴 통증으로 급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비와 대출금 등 처리를 위해 전업주부였던 부인이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남편의 성년 후견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법률방송 러투데이는 불합리한 피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처분과 법률 조항에 대한 소송과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부터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조항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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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년 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처음 시행된 성년 후견인 제도는 정신지체나 치매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둬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년 후견제는 그 본래 취지와 달리 후견을 받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이유입니다. 성년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그동안 평생 일했던 곳에서 직장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못하고 나의 그동안 일했던 이런 가치들을 무시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대위가 말한 가치들은 무시당하는 사건은 검찰 공무원으로 25년간 재직한 김모 씨 사건입니다. 김 씨는 근무 도중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비 마련과 대출 상환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에 대한 성년 후견을 신청해 남편의 성년 후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평소 희망대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김 씨 아내는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수십 년 성실하게 봉직했던 검찰과 법무부가 남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순간 당연퇴직시킨 겁니다. 김 씨의 부인은 남편이 무슨 성범죄나 뇌물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다 쓰러져 먹고 살려고 성년 후견을 신청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죄냐고 항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성년 후견인 제도에 들어가서 피성년자가 되면은 왜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되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이 헌법에서 말하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 앞에서 장애인은 어때요? 불평등하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명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성범죄 등과 함께 제33조 1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정신지체나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성실히 근무해오던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고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 직위에서 자른 건 명백한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이로써 망인은 당연퇴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까지 받았던 급여를 빼앗기고 보험료까지 추징당하고 맙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에 김 씨와 가족들은 잃어버린 공무원 지위와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준비해오던 올해 5월 그만 병세가 악화되며 김 씨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고인의 생존 유지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의 피성년 후견인 공무원 자격 제한에 대한 임금 등 청구 소송과 함께 해당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헌재에 내기에 이른 겁니다. 법이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주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이번 소송과 위헌 제청을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말입니다. 공대위는 법원과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바람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후견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성년 후견제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위헌 심판 제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네, 한마디로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단적으로 같은 병을 알아도 이제 후견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후견인을 신청하면 오히려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성년 후견인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법령이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는 이유로 네. 권리 행사를 막고 차별하는 법령이 어림잡아도 300개가 넘습니다. 네. 몇 개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김 씨의 경우처럼 네.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에도 피성년 후견인은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뿐 아니라 변호사나 세무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등 이른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대부분 가질 수가 없고요. 네. 이용사나 미용사, 화장품 제조나 판매, 안경사, 주택관리사, 경비원 등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더 난감한 건 민간 기업도 이제 네.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임용 자격을 인사 규정에 준용하는 곳이 많아서 네.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취업을 했어도 결격 사유가 돼버려서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더 황당한 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게 이제 성년 후견 제도의 도입 취지인데요. 네.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장애인 관련 직원 활동이나 이제 국가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도록 장애인 복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한마디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제도냐는 비판입니다. 네. 그런데 애초 왜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건가요?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년 후견 제도는 네. 2013년 7월 폐지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네. 금치산 제도가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행위 무능력자로 간주하고 네. 어떤 법률 행위도 하지 못하게 제약하고 이제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서 이제 도입된 겁니다. 네.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는 기본적으로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후견인은 말 그대로 후견, 돕는다는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가 함께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금치산자가 그대로 피성년 후견인으로 그냥 용어 변경만 됐을 뿐 이제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겁니다. 네. 이거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법무부는 지난 2010년에 네. 성년 후견제 관련 법령 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이제 각각의 법령들을 관할하는 일선 부처들을 위한 이제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제 가시적인 변화나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법제처와 공동으로 275개 법안의 피성년 후견인 결격 조항을 이제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는데요. 네. 관련 진척 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진행 예정 사항을 묻는 법률 방송 질의에 법무부는 네. 이렇다 할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든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뉴스 검색어 1위는 양정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인 그 양정철입니다. 관련 검색어엔 민주연구원, 양정철 보고서 이런 단어들이 뜹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작성한 일종의 대외비 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되며 사단이 난 겁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내용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지금의 경색된 한일 관계와 갈등이 내년 총선의 여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 공학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청와대나 우리 정부의 이른바 원칙적 대응에 대한 지지와 선호 여론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강경한과 동의어인 현재의 원칙적 대일 기조를 유지하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외 유출에 조심하라는 대외주의 마크가 찍혀 여당 의원 128명 전원에게 메일로 전달됐는데 중간에 어떤 경위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해당 내용이 유출되며 파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당장 친일 프레임 덫에 걸려 뭘 해도 허우적거리며 좀처럼 지지율 하락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자유한국당은 기사회생 반격에 호기를 잡고 문재인 정권이 말하던 일본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결국 총선용이었냐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치 얘기고 법적으로 일종의 대외비로 분류된 공당의 문서를 어쨌든 무단 유출한 데에 대해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해당 보고서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이긴 하지만 국가 공문서도 아니고 국가기관에 의해 기밀문서로 지정된 문서는 더더욱 아니어서 공문서나 기밀 유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애초 없습니다. 형법 제316조에 규정된 비밀 침해죄 처벌도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업무 방해죄를 의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고발은 할 수 있어도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등 여권 업무가 방해받았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 유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거꾸로 보고서를 작성한 민주연구원 측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가 한 여론조사 기관의 비공개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저작권이 있는 지적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책사로 불리며 대선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총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민주연구원장으로 간 건 사실 공공연한 비밀도 아닌 비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00번을 양보해 당 싱크탱크 원장으로서 정치공학적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출됐으니 결과적으로 이제 청와대나 여권에서 일본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해도 총선용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될 빌미를 준 양정철 원장.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세아였습니다. 어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부장들을 지낸 윤석열 키즈가 승진 발탁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모든 인사가 빛을 보는 사람만 있을 순 없고 이른바 물을 먹는 사람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물 먹은 인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 주진우 부장검사입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안동지청은 검사가 모두 다해 5명인 소규모 지청입니다. 형식은 지청장으로 갔지만 실질은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겁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우다 지방으로 쫓겨났다는 식의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눴다는 식의 보도는 주진우 부장의 이력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대한 2번의 압수수색이 단행됐는데 그 2번의 압수수색 주인공이 모두 주진우 부장검사가 지휘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고발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에 따른 2번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주진우 부장이 지휘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주진우 부장은 김은경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주부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영린까지는 아니어도 청와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데에 대한 보복성 인사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주진우 부장의 이력을 좀 더 들여다보면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주 부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7년 2월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나와 친정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검찰과 청와대 사이 거래를 차단하고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현행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하고 무색해하는 행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초 검찰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 인사였는데 전임 문무일총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받아주고 그것도 요직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으로 보냈고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을 주진우 부장한테 몰아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주진우 부장이 이제 안동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하니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연산군조, 사간원 언간으로 바른말하다 안동으로 유배갔던 농암 이현보가 떠오릅니다. 이현보는 1506년 중종반정으로 복직되고 이듬해 현재의 민정수석실 비서관이나 행정관쯤에 해당하는 사헌부 지평으로 발탁됩니다. 그러나 이현보는 출세길이 보장된 요직과 영달의 길을 박차고 영천 군수를 자청해 지방으로 내려간 뒤 밀양, 충주, 안동, 성주, 대구, 영주, 경주, 경상도 관찰사로 이어지는 지방 목민관으로 30여 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뒤 조정의 부름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동지청으로 좌천된 주진우 부장이 권토 중례를 기대하며 와신 상담의 심정으로 검찰에 남았는지 무슨 마음으로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장된 영달길을 마다하고 스스로 지방 목민관을 전전하며 백성들을 위해 살다간 농암 이현보 같은 이도 있으니 주진우 부장의 부임지도 마침 안동이고 농암 종택도 안동에 있으니 한번 들러서 조정에 나가지 않고도 나라에서 일품 숭정대부 품계를 받아 제야제상이라 불렸던 소년의 향기에 한번 젖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